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최근 눈에 띄게 비싼 가격으로 달걀 사업을 벌여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경실 달걀 가격 논란은 코미디언 조혜련 씨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는데요. 조혜련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경실 달걀에 대한 극찬과 함께 진짜 달걀 중에 여왕이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이 우아해져요. 라며 포장부터 다르다. 튼실하다. 알이 다르다고 예찬했습니다. 그러나 조혜련 씨의 찬사와는 달리 이경실 달걀이 난각번호는 가장 낮은 등급의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을 뜻하는 4번으로 확인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난각번호 4번은 1제곱미터당 20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배터리 케이지라 불리는 방식으로 닭 한 마리에게 A4 용지보다 작은 철장 공간만을 제공하는 매우 열악한 사육 환경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이러한 배터리 케이지를 이용한 닭 사육을 금지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물 복지 향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난각번호 4번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을 난각번호 표시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자연방사 사육인 1번, 케이지에 가두지 않는 실내 사육인 2번의 동물복지 인증, 달걀과 1제곱미터당 13마리가 들어가는 개선 케이지인 3번,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만이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올해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대중 역시 난각번호 4번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각번호 4번 달걀을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낮은 가격 때문입니다. 달걀은 서민 식탁의 대표적인 먹거리이자 생활 물가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 면적 확대를 쉽사리 강행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조혜련 씨가 난각번호 4번 달걀을 두고 달걀 중에 여왕이라는 과장된 찬사를 보낸 것에 대해 대중은 의아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간과한 채 단순히 친분만을 내세요. 무분별하게 홍보한 경솔한 태도라는 비판을 조혜련 씨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경실 달걀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난각번호 4번 달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입니다. 39에 1만 5천 원에 판매 중인데 이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난각번호 1번 달걀과 비슷한 가격 수준이어서 가격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서민들의 대표 식재료인 달걀에 이른바 연예인 프리미엄이 터무니없이 붙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책정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4번 달걀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대중의 실망감과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여기에 이경실 달걀 업체 측의 해명 또한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정부에서조차 난각번호 4번 달걀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진정한 동물복지란을 소개한다며 달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라면 난각의 번호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요즘 농장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소비되는 살충제, 검출, 달걀 등은 과거의 이야기라는 다소 설득력 없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난각번호가 가지는 의미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간과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서 업체 측은 동물복지란의 비싼 가격은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매겨지는 것이지 더 좋은 품질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신들의 난각번호 4번 달걀이 왜 비싼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경실 달걀 업체 측은 나쁜 달걀은 없다며 이것이 시장에 4번 달걀이 필요한 이유이며
4번 농장의 사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달걀의 구매 기준이 난각번호가 아닌 품질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나쁜 달걀이 없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달걀은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난각번호 4번 달걀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1번 달걀과 같은 고가에 판매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판매 방식은 대중의 상식과 소비 심리를 크게 자극하여 분노를 유발한 핵심 지점입니다. 소비자들이 4번 달걀을 선택하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합리적인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저렴한 가격 하나를 보고 난각번호 4번 달걀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경실 씨가 달걀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도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실 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어릴 때 엄마가 언니한테만 달걀 프라이를 해줬다. 나도 달걀 프라이를 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나중에 부자 되면 해준다고 했다. 그게 한이 돼서 달걀 사업을 시작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이 사업의 동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달걀 가격 프리미엄 논란을 일으켰으니 대중의 씁쓸함과 실망감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가격 논란 자체도 문제지만 데뷔 40주년을 넘기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코미디언이 서민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이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적 실패를 넘어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불똥은 이경실 씨의 달걀을 홍보했던 조혜련 씨에게도 튀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경실 씨의 달걀 사업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극찬과는 달리 가장 낮은 등급의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을 뜻하는 난각번호 4번이 표기되어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난각번호가 4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가장 높은 등급인 난각번호 1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네티즌들의 황당함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난각번호 4번의 이경실 달걀은 39회 15,000원이라는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난각번호 4번은 그냥 싼 맛에 먹는 건데 난각번호 4번짜리 시세가 7,000원대인데 그걸 15,000원에 판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달걀은 좀 민감할 텐데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재료 아니냐? 왜 먹는 걸로 그래? 마트에서 난각번호 3번도 1만원 초반대에 구매해 먹는데 난각번호 4번을 저 가격에 판다고? 난각번호 4번은 케이지에 닭들이 움직일 공간도 없이 쌓여있지 않냐? 국민을 우롱하네.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난각번호 1번을 사 먹지 등 비판 댓글이 폭주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댓글들은 단순히 가격에 대한 불만을 넘어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난각번호가 의미하는 사육 환경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번 달걀의 경우 동물 복지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구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무시한 채 고가 정책을 펼친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는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이경실 달걀 홍보글을 이내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널리 퍼진 논란의 불씨를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친분을 내세워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나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홍보했다는 점에서 조혜련 씨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의 선업체 측은 제품에 대해 달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라면 난각의 번호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요즘 농장은 상향 평준화돼 있어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소비되는 살충제, 검출, 달걀 등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난각번호 4번 달걀의 품질이 과거에 비해 상향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난각번호를 통해 기대하는 동물 복지 가치와는 동떨어진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나쁜 달걀이 없다는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왜 4번 달걀이 1번 달걀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각번호는 닭의 사육 환경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단순히 모든 달걀은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경실 달걀 논란은 단순한 가격 시비가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공인의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경실 씨의 최근 근황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경실 씨가 절친한 조혜련 씨와의 인연으로 35년 만에 소극장 연극 스페셜 보잉보잉에 출연한 계기를 밝혔는데요. 이경실 씨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의 한 카페에서 언론사와 만나 연극 스페셜 보잉보잉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23년 배우 이순재와 연극 갈매기에 서기도 했던 이경실 씨지만 소극장 공연은 모교인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이후 약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988년인가 1989년에 파탄골 소극장에 올라갔다. 제가 졸업을 1988년에 했으니 그게 맞을 거다라고 회상하며 거의 40년 만에 소극장 무대를 하는 셈인데 연습할 때부터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다 어리다 못해 우리 딸, 아들 나이더라. 아들보다 더 어린 친구도 있었다라며 격세지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경실 씨는 이 친구들이 날 어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먹는 거로 공략할 수밖에 없더라. 집에서 과일도 깎아오고 떡도 가져와 풀고 혼자 사는 애들이 또 많았다. 다들 하나같이 못 먹고 연습을 다니는데 내가 봐도 연습실에 오면 배고파하는 게 보인다. 그 모습이 우리 딸, 아들 같아서 챙겨주게 되더라. 그래도 호칭은 무조건 누나, 언니로 통일하라고 했다. 세대를 못 느끼게 해줘야 같이 연습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녀는 우리 연극에서 막내가 22살인데 보승이하고 덩치도 비슷하다. 엄마의 마음으로 잔소리 같은 말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선배 이경실이 아니라 그냥 엄마 같은 존재일 거다. 우리 딸도 연극을 하는데 애들이 다 연기를 하니 더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라고 자식 같은 후배 연기자들에 대해 애틋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편의 지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경실 씨는 코로나 이후부터 집에 가사 도우미 아줌마를 안 쓰고 있다. 집안 청소와 설거지 같은 건 남편이 맡고 있다. 빨래도 딸이 한다. 이렇게 분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아도 못 버틴다. 아들도 군대에 가서 상근으로 복무 중인데 손자가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나는 잘 못 보고 남편이 잘 놀아준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바라기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도 누나라고 부르는 코미디언 선배 이경실 씨에게 무대는 마냥 낯선 곳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희극인 정체성이 강한 그녀는 저도 연극을 전공했지만 심각한 연기를 싫어한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코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녀는 우리 선배나 배우들이 공연을 하면 인사차 가긴 하지만 자주 가보진 못한다. 2차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하는 공연들은 솔직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경실 씨는 무대에 올리는 뮤지컬과 연극 둘 중에 제게 친근한 건 연극이다. 그 중에서도 연극은 소극장에서 관객들 반응을 볼 수 있지만서도 나 홀로 정신적 충족을 얻는 게 있다. 이렇게 연기를 가끔이라도 하는 이유가 특히 우리 코미디 장르는 관객 반응이 바로바로 오지 않나. 거기서 내가 느끼는 내적 감동이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감동도 있다. 제가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연기한 파주댁을 아직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연기를 기억해 주시는 감동처럼 연극은 정말 돈 벌려면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충족이 커서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도 첫 공연에 오려는 걸 못 오게 했다라고 손사래를 친 이경실 씨는 가족들이 오는 건 되게 부담스럽다. 객석에서 가족이 날 본다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와도 말하지 않고 와줬으면 한다라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엔 강한 토크가 먹힐 때였다라며 과거 출연했던 MBC 예능 세바퀴를 떠올리며 그때는 누군가는 강한 질문을 해야 했다.
나는 그 구성을 맞췄다. 드라마에서도 악력이 필요하듯이 내가 미움을 받아도 강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내 성격인 줄 알더라라고 밝혔도 내가 그렇게 세 보였나라고 반문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요새는 토크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예전에 강한 게 먹혔다면 요새는 오히려 강하기만 하면 안 된다. 물론 내 인간성은 그대로라 솔직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야 진가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물었다. 내가 변했니? 라고. 난 변하지 않았다. 토크 방식이 조금 바뀐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사이다. 개가 천선했다 이런 댓글들이 보이던데 솔직히 그건 아니다. 오히려 좋은 말들만 보니까 어색하다. 예전엔 반응의 욕이 반, 칭찬이 반이었는데 이제는 칭찬이 80%, 90%까지 되더라라고 웃으며 신여성은 후배들이 잘 받쳐준 덕분이다. 저는 원래도 그랬고 지금도 재능이 있는데 안 된다 싶은 후배들이 보이면 계속 띄워주려고 한다. 스페셜 보잉보잉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쳐주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경실 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명의 남편에게 평생을 상처받아왔던 한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전달해드린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말 가슴이 꽉 막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참 안타까운 비보까지 전해졌으니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경실 씨 같은 경우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이런 손찌검 때문이었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 당시 2019년도에 현재 남편은 징역 선고를 받았다. 두 명의 남편이 정상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은 분들에게 들었고, 이경실 씨가 그래서 굉장히 굳세 보이는 여성상,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했었던 여장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동치미에서 특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원래 다투게 돼도 금방 풀고 화해하고 재미나게 살자는 주의다. 전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니까 그 충격 때문에 무건 수행에 들어가게 되더라. 전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다.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을 때가 정말 비참했다. 방송에 출연을 해도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 알다시피 이경실 씨가 전 남편과는 손찌검 때문에 이혼을 했고, 2003년도 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이게 정말 당시에 2000년 초반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생긴 지 36일, 한 달 정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2016년도 그 두 번째 만난 남편도 8월달 지인의 부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집에 바래다 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해서는 안 되는 손장난, 두 남편이 다 손이 문제였네요. 1심 당시 이경실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경실 씨는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그런 글을 또 SNS에 올려서 2차 피해를 가하게 됐다라는 이유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의견이 많이 나뉘었어요. 이경실 씨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어서는 안 된다. 뭐 남편이 정말 결백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경실 씨의 이 비보가 터져졌으니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또 한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경실 가슴 아픈 비보. 뇌출혈 때문에 큰언니가 결국 하늘로 떠나게 됐다. 엄마 걱정 말고 편히 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경실 씨의 언니 되는 분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12월 17일 날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4일 날 자신이 썼던 일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언니 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뭐라고 했느냐? 10박 11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언니의 자녀, 1남 4녀 중 큰딸, 저에겐 큰언니가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96세 어머니에게 점심에 이 소식을 전하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어머니의 쇼크를 달래려고 어머니의 자녀 1남 3녀와 두 사위, 제 딸과 아들이 안절부절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시는 우황청심환을 2시간 간격으로 2병을 드셨는데 계속 우시고 믿어지질 않는다. 엄마 나야 하며 전화하던 목소리, 우리 집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말하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흐느끼십니다. 엄마가 저희 집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온다고 했었던 큰언니. 그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4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안 보고 간 못된 이라면서 대성통곡하시는데 같이 울었네요. 결국 가족 모두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모친의 곁을 이경실 씨가 지켰다고 합니다. 입관 때도 언니를 배웅했는데 어머니에게 나도 아빠 입관할 때 슬픔을 주체 못하겠던데 엄마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큰언니 자식들이 내일 자기 엄마 마지막 모습을 보며 마음껏 슬퍼하며 보내주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어찌 되실까 신경 쓰여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슬퍼할 수 있겠어? 큰언니랑 여행하며 즐거웠던 모습, 그런 이쁜 모습을 기억하며 지내요. 입관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뭐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경실 씨는 엄마와 가장 많이 여행한 언니였기 때문에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전하고 엄마 걱정 말고 편히 가시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16일 날 이미 발인과 장례 절차에는 다시 모친의 곁을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가는데 순서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모두들 건강 지키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며칠의 근황이었습니다. 큰언니의 명복을 빕니다. 라면서 이렇게 납골당에 모셔진 사진과 함께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경실 씨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이 집안에 또 가족상을 당하게 됐으니 굉장한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니 이 많은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느냐, 뇌출혈이 무섭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길래 4일 만에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냐. 최근 연예계에서 아시다시피 가족상을 당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뇌출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종류와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경실 씨가 가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했었던 만큼 뇌출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최근이었던 걸 보면 겨울철엔 아시다시피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나가실 때 목도리, 모자 꽁꽁 싸매고 나가셔야 한다. 추울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특히 고혈압성 뇌출혈 같은 경우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뭐 나이라던가 혈압이 높다던가 뇌경색이 있다던가 당뇨가 있다던가 그런 분들에게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5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뇌출혈이 무서운 게 한 번 일이 터지면 약 40% 정도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통증,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한다. 어찌됐건 이경실 씨 같은 경우 사실 과거에 이렇게 2명의 남편을 뒀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도 아팠고 거기에 언니도 세상을 떠나보냈지만 이경실 씨 본인도 과거사를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많단 말이에요. 평소에 유쾌하고 호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003년도에 남편 손모 씨가 잠을 잘 자고 있던 이경실 씨의 등과 둔부를 야구방망이로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때는 5박 6일 동안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상태였다라고 해요. 말없이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방망이를 든 남편 때문에 결국 경비실로 도망치다가 붙잡혔고 또 발로도 피해를 입었고 당시 이렇게 입원을 했었던 모습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당시 갈비뼈 전치 4주, 골반뼈는 전치 6주, 방송활동은 약 50일가량 쉬었는데 이게 얼마나 좀 피해가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버려 뒀다면 아마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상습적인 손찌검 때문에 특히 신혼 시절이었던 1992년도에도 남편의 손찌검으로 고막이 터진 적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4년 뒤인 1996년 남편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경실 씨는 맞아도 참고 아파도 얼굴이 알려진 직업이었기에 그냥 숨겨야 했다라고 생각했죠. 이 아픈 가정사가 다 알려진 이후에 자신의 이 개그를 대중들이 편하게 듣지 못할까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는 항상 부인을 의심하는 질환이 있었고 만취 상태가 많았다라고 해요. 이 첫 번째 남편이 항상 전화로 이경실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질투심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손모 씨, 바로 손광기 씨가 결국 문제가 되고 말았죠. 뭐 이것뿐입니까? 그로부터 두 번째인 남편 최명호 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지인을 태우고 말도 안 되는 이 손놀림. 결국 어떻습니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최명호 씨는 또 건축 관련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이 사실 굉장히 일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경실 씨가 선고가 됐음에도 나는 결백하다라는 걸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상대방 측의 의도가 일부 드러나면서 합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경실 씨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개그맨일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언니에 대한 이런 비보가 터졌으니 앞으로 또 이경실 씨를 바라보는 많은 대중분들이 재밌게 시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지를 스스로가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고인분의 명복은 진심으로 빌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